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오만과 부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2위와 7위, 먼저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무려 1,200만 명이 투표하는 이번 보궐선거 정확히 9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 부동산 실패와 LH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당 후보들이 꽤 고전하고 있는데요. 그간 좀 민심을 달래는 데 힘을 쏟았던 박영선 후보,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공공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선거 초반 시작부터 부동산 이슈가 꽤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근데 구자웅 차장. 네. 저 영상도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좀 이 분위기를 바꾸려면 현 정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특히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국민들의 어떤 그 불만,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한다라면 이 시민들과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정부와는 좀 다른 정책을 펴겠다.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차별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영선 후보로서는 좀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여기도 나와 있고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그 공시가 얘기요. 왜냐하면 저희 지난 금요일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박영선 후보가 여러 공약 중에 9억 이하 주택 공시가 인상률을 10% 이하로 제한하겠다. 시민들 세금 부담 좀 줄여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도 이거 그냥 표심 잡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혹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좀 그전부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와서 현 정부와 부동산 정책 선을 긋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정부 내에서도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 쪽에서는 명시적으로 저런 안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홍남기 부총리죠. 근데 여당 내에서는 사실은 저런 의견도 지금까지 서로 나왔어요. 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신각신 의견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박영선 후보가 본인이 거기에 이제 공시가를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버리게 되면 실질 세부담이 굉장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반대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당의 입장을 요구한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저런 주장이 아예 갑자기 새로 나오거나 기존 여당의 입장에 반대되는 의견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내부적인 어떤 의견 개진 과정에 서로 충돌하는 의견 중에 본인은 보다 이제 온건한 입장으로 그런 그 태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와 부동산 정책 선을 확 긋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기재부 쪽에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기재부 쪽하고는 충돌되는 게 사실인데 즉 여당 내에서는 있어왔던 의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부동산 얘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세대별로 어떻게 두 후보가 유리하고 불리한지가 여론조사가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게 40대는 여당이 콘크리트 새 지지율 아니었냐 했는데 여기서도 물론 오차범위 내인 것 같습니다만 4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지금 막상막하가 됐거든요. 네, 사실 40대 여론도 움직이고 있다는 여러 지표들이 해당 조사를 비롯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40대의 세대 지지율은
박영선 후보가 아니라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항상 이제까지 지난 4년여간 주요한 전국의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다소 떨어질 때마저도 40대 지지율은 굳건했고요. 그 같은 굳건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을 다시금 반전시키곤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0대 지지율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언론에서 사실 40대가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여러 보도 흐름을 보게 되면 네. 20대, 3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전부 다 지금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후보를 더 지지하는데 왜 유독 40대만 박영선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할까? 이런 물음을 나타내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분석들이 나왔어요. 이러면 40대 유권자들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선택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 여론조사 응답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이전에는 40대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수치는 40대보다 좀 낮지만 예. 일반적으로 50대나 또는 20대, 30대에서 이 여권, 민주당을 향한 지지율이 같이 높았기 때문에 예. 그 40대의 지지율 비중이 1등이라고 해서 그게 유독 이상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재보궐 여론조사 흐름에서는 유독 40대만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적인 모습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40대의 기존 지지층 사이에서 당성 지지자가 아니라 온건한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흐름, 이런 바람에 편승하게 되면서 조금씩 지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40대의 일부 이탈이요. 서울의 재보궐선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있을 대선에까지 이 세대 변화가 유지가 된다면 대선을 준비해야 될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큰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층 말고도 지금 콘크리트 40대 지지층도 좀 흔들리는 모습. 물론 뭐 딱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지만 이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오만했다. 이제 읍소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반면 어제 오세훈 후보는요. 본인이 나서기보다 이 청년들을 유세연단의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큰 비수만골이 아주 절망적인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미래 세대의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또 자기 돈 마냥 펑펑 써서 해결하려는 사탕 하나 더 준다고 말 잘 듣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물론 어제 뭐 일부 청년층에서 오세훈 후보의 유세체에 올라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했습니다만 세대별로 뭔가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당이 이제 와서 뭐 정책이 잘못됐다. 또 박영선 후보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선거 때만 돼서야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저희 탑10에서 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동안 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죠. 정말 저도 목이 아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는 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예. 아시겠지만 180석 의석 갖고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법도 그냥 통과시키고 야당 없이 그냥 법요건해서 다 통과시키고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 바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날 바로 국무회의 통과시키고 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와서 이제 반성한다고요? 저는 글쎄요. 정말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자, 박영선 후보가 직전까지 무슨 직책에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자, 박영선 후보가 국무회의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됐을 거 아니에요? 그 회의에서 한마디라도 이 부동산 정책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한 적 있나요? 그래 와서 이제 와서는 이제 또 선거 돌아다녀 보니까 이 심상치 않으니까 바꾸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로 뭐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갑자기 이분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읍소를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 변화 없다. 그리고 주택수 이게 많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년 전에. 부동산 정책만큼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던 이제 여당이 이제 와서 고개를 숙이는데 뭐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내용은 없이 그냥 잘못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뭐 조상호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당이 그동안 내부에서 그런 반대 목소리 전혀 못 나가게끔 서로 간에 그냥 내부에서 한 목소리만 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선거에서 불리하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었고 잘못했다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선거가 없으면 과연 그렇겠습니까? 네, 이현정 의원님. 제가 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만약에 서보면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아무리 국무회의라도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좀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긴 박홍 입장에서 좀 국무회의를 어렵게 하면 거기 국무회의 왜 참석합니까? 공통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안 냈는데 이제 와서 본인이 직접 정부 정책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제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진정이 들리느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정차장, 네. 아까 40대 콘크리트 지지층도 흔들린다라는 여론조사를 봤는데 네. 여기 보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 가운데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부동산 정책, LH 사태. 역시 이게 40대 혹은 청년층에 이게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여론조사 수치만 놓고 보면 부동산 정책 및 공약 그리고 LH 땅 투기 의혹이 합쳐서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 2명 가운데 한 명, 특히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 2명 중에 1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최근 불거진 LH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것은 여당에게는 상당히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간에 부동산 정책 어떤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어렵고요. 또 LH 땅 투기 의혹도 의혹이 제기된 것을 클리어하게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25번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LH 땅 투기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불거진 이후에도 이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이 정부 실정에 대한 어떤 국민 불만과 불신이 지금 이 보궐선거 표심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 특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 이재명 지사도 그 초조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여당의 차기 유력 주자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사실은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관해서 설왕설래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분명한 건 추세선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추세선의 하락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일단은 인정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중심 그리고 투기 억제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맞더라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투기 억제책이 오히려 공급을 경색시켜가지고 가격 폭등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가면서 갔어야 되는데 이런 공급 문제에 관해서조차도 그 공급 자체가 투기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나치게 잘못된, 약간 경색된 측면으로 접근했던 것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또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그 대신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국민께 솔직하게 다가서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점들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 그렇습니다. 근데 구정차장, 네. 여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지금 민심이 이렇게 성나게 된 건 네. 야당이 잘해서 혹은 부동산 정책에 대안을 준 게 아니라 네. 그냥 단순히 반사 이익일 뿐인데 또 국민의힘이 이걸 갖고 너무 몰아붙이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단기 승부 아닙니까? 보궐선거라는 어떻게 보면 이 원인 제공도 여당 측에서 했었고 또 이 선거를 통해서 이 국민들의 표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더 잘하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후보인 박영선 후보마저도 이 정부 정책과 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자꾸 좀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건 바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하나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내부 자제 목소리에도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합니까? 바로 성범죄, 성추문에 의한 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어요. 예, 진작에 해방이 되었는데 자꾸 일제시대 때 이야기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저 목소리 그러니까 진작에 해방이 됐고 박원순 전 시장 얘기 이번 선거에서 그만해라라고 안민석 의원이 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피해자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상처가 되는 발언이고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상처가 되는 발언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리고 강제징용공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여전히 실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해방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일제시대 이야기냐라고 안민석 의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 반일 정서를 굉장히 극대화시켰던 민주당의 입장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일상의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이 서울의 박영선 후보 캠프, 부산의 오고돈 전 시장을 계승할 수밖에 없는 김영춘 후보 캠프에서 2차 가해성 언행들이 도드라졌습니다. 비록 이제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 3인방인 캠프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선거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이 모습조차 서울시청에 복귀해야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마 전까지 김영춘 후보 캠프에서는 저희가 탑10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고돈 전 시장의 변호인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그동안 민주당이 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해왔던 사과에 전혀 진정성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들게 하는 대단히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논란 그리고 또 한 장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사진 주말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고민정 의원이 선거운동 유세 도중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한 시민과 이렇게 안고 눈물 흘리는 장면인데 근데 이걸 두고도 왜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저 사진을 보면서 저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또 이제 사진 하나 올렸는데 뭐 피곤해서 본인이 쓰러져서 자는 장면들을 이제 SNS에 올렸더라고요. 근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 대변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호소인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초선에 있는 고민정 의원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본인의 중심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태의 본질은 뭡니까? 자,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한 여성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를 시작하는 초선 의원이 누구 앞에 편을 서야 되겠습니까? 진영을 떠나서 그 사람이 우리 여권에 정말 강력한 어떤 면에서 차기 주자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초선의 여성 의원이 정말 이제 단기 필마로 해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 들어와서 누구 편을 서서 그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문재인 대통령 후광을 입고 정치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정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 눈물을 보고서 과연 그거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인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한테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인 것인지 본인이 대변인을 사퇴해서 흘리는 눈물인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좀 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좀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는 많은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권력에서 피해를 당하는 이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이 여성을 위해서 여성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좀 그런 걸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지금 쭉 만나보셨던 것처럼 야당은 이 박원순 전 시장 논란과 그리고 부동산 실적에 대해서 맹공격을 여당에 퍼붓고 있다면요. 여당은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처가 땅 투기 의혹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얀 백바지를 입고 선글라스 끼고 처음에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건너로 밥 먹으러 갈 적에 그 차를 타고 건너갔다는 기억을 새삼 되살려냈고 또 그래서 더 정확해지더라고요. 그때 그 집이 원래 그전부터 생태탕을 잘해서 생태탕을 먹은 기억이 나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또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측량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해명 과정에서 했던 얘기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나타나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그 본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조 부대변인, 일단 의혹 제기라는 여당의 얘기는 처가 땅 경작인의 진술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백바지에 선글라스, 생태탕을 먹었다. 그러니까 처가 땅 측량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 이걸 지금 계속 의혹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게 왜 이 논란이 나오냐면 그 오세훈 후보가 그때 당시에 그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곧바로 또 예를 들면 그 셀프 보상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애초에 셀프 보상 의혹이 나왔을 때 오세훈 후보의 대응이 뭐였냐면 본인은 그 땅 존재조차 모르고 거기 가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이 거짓말 논란이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계속해서 보면 그 오세훈 후보가 말이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땅이 국민님 주택단지로 지정됐을지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는 착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는데 2000년하고 2006년에 공직자 그 선거 때 그 재산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측량 현장에 간 적 없다. KBS 그 오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또 측량 팀장도 당시 그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던 걸 봤다. 이런 복수의 증언들이 나오니까 이제 와서는 주장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이 나오니까 이제 와서 측량 현장에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문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직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 요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거짓말을 보통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거짓말로 법적 심판을 받을 때가 바로 선거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직자의 거짓말이 그 선거에서만큼은 굉장히 큰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그 말을 바꿔가면서 해명해야 될 정도로 최초에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계속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냥 애초부터 이 뭐 땅에 대해서 뭐 처가 땅이 일부 들어가가지고 한 건 맞는데 관여한 바는 없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 부분이 향후 선거에서도 물론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선거 이후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장현철 여기 보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도 본인이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뭐 그 부분의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조상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바꾸기 논란,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뭐 자유롭지 못한 겁니까? 일단 무슨 말을 그렇게 얼마나 많이 바꿨죠? 노무현 정부 때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예정지구로 편입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게 이명박 정부라는 것 정도를 제외하면 오세훈 후보가 이 재산 공시할 때 처가의 재산들 어느 것 하나하나 있는지 다 일일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인들도 재산 문제 불거지면 다 처가 거라서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도장을 쾅 찍은 게 노무현 정부라고 했다. 그런 줄 알았다는 것 정도만 기억에 차고인 것이지 말을 바꾼 것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당시에 측량에 누가 입회했는지는 오세훈 후보 측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아, 그랬다면서요? 보통 자신 있는 쪽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지 뭔가 미심쩍고 자신이 없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지 않고 선거 때까지 시간을 계속 끌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36억이라고 하는데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가 보상받은 건 정확히 한 4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는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그 예정지구에서 오세훈 후보 처가 땅이 포함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지구를 만약에 빼서 토지 보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민간의 땅으로 남겨뒀으면 그게 오히려 더 큰 특혜가 되는 것이지 2004년도부터 내내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이 땅이 토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권력을 이용한 특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보궐선거의 시간, 투표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야 각각의 공격 포인트들 저희가 논란 얘기로 살펴봤습니다.